18세기 중엽 영국의 공학기술자 제임스 와트의 손에서 개량된 증기기관은 세계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은 도시 속 공장으로, 철도 위 증기기관차로, 바다를 누비는 증기선으로 들어가 세상을 보다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에너지와 기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대,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불어온 두 번째 변화의 바람은 전기의 대중화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개발한 백열등의 보급은 안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19세기 말 전력의 상업화가 가능해지면서 전기는 공장의 동력원으로, 운송수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연기관의 발달과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의 도입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적 문물의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선 인류는 세 번째 변화와 마주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은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알렸죠.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각각의 기계적 장치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기술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와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서로 이어지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초연결 사회.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꿀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센서를 지닌 사물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혹은 환경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에는 어떤 사물을 제어하기 위해선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죠. 사물에 센서가 탑재되면 원격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통신 기술이 더해진다면 사물 간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즉, 사물과 사물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4차 산업은 그 제품과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공장과 그다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들이 상호 연결되고 그 지능화되는 그 지능정보 사회를 말하고요. 그런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사물인터넷은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을 사물인터넷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실제 사물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같은 가상의 사물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각각의 독립된 디바이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물이라고 부르죠. 디바이스들이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독자적인 센서를 가지고 마치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듯이, 즉 하나의 죽어있는 사물이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서로 대화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행동에 대한 결론을, 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마치 죽어있는 사물이 살아있는 인간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을 크게 나누어서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생활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은
우리의 삶 속 어디쯤에 스며들고 있을까요? IoT 기술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휴대폰 하나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이제 그리 놀랄 일이 아닌데요. 국내외 통신사들과 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홈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TV,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보안 시스템까지 통신망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 기술.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컴컴한 집에 홀로 들어오기 싫다면 미리 거실을 환하게 밝혀놓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올려놓거나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놓을 수도 있죠. 만약 가스불을 켜둔 채 집을 나서도 휴대폰 앱을 통해 밸브를 잠글 수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집안의 기기들을 자유롭게 구동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지만 더욱 놀라운 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홈 제품들이 개인의 생활에 작지만 묵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치질 습관이 휴대폰으로 기록되는 스마트 칫솔. 이가 잘 닦여지지 않은 부분을 점검하고 입안 구석구석 꼼꼼히 닦을 수 있겠죠. 수면의 질을 관리해주는 매트리스도 있습니다. 자는 동안 사람의 심박수, 호흡,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이 테니스 라켓은 연습할 때 스윙 패턴과 타구 위치를 실시간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한 코치가 될 것 같네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지능을 갖고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건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거주 공간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사물의 센서를 통해 수집되고 수집된 각각의 정보는 빅데이터가 되어 제품별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까지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에 관련돼 가지고는 재미있는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500억 개의 디바이스가 IoT에서 연결될 걸로 대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개를 현재 인구로 나누게 되면 1인당 한 6개 정도의 디바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를 넘어서 한 60개 또 600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600개 정도의 우리 개인을 둘러싼 디바이스가 서로 대화하듯이 통신하면서 결국은 인간을 서포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고리들이 셀 수 없이 연결되는 세상. 그 속에서 오고 가는 정보의 양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곳을 우리는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바로 이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정보는 검색, 조회, 변경, 삭제되거나 빅데이터로 형성되어 분석 도구에 의해 다양한 맞춤 정보로 가공되며 스마트 디바이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클라우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홈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니 연구실 책상 위에 왠지 어울리지 않게 놓여 있는 이것, 바로 거울입니다. 프로그래밍 테스트가 한창인데요. 입력한 명령에 따라 신뢰를 울리는 거울의 목소리. 모니터가 켜집니다. 보통의 거울과 다름없이 사물을 선명하게 비추지만 컴퓨터 화면처럼 글자와 그림이 나타나는 거울. 모니터가 꺼집니다. 이 작품은 3명의 공학도들이 공들여 만든 홈 IoT 기반의 대화형 스마트 거울입니다. 거울은 가정 안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디스플레이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이 거울은 사물의 제어 또한 가능한데요. 가습기 시작. 가습기가 켜집니다. 거울에게 말을 거니 가습기가 곧바로 작동하는데요. 꺼볼게요. 가습기 멈춰. 가습기가 꺼집니다. 이렇게 스마트 거울은 홈 IoT 허브로서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연결된 주변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TV를 끕니다. 거울과 말을 하며 집안의 전자 제품들을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인 것이죠. 할게요. 손가락 인식. 모션 제어를 시작할게요. 네, 손가락 4개로. 이번엔 입을 꼭 다문 채 거울에게 수신호를 하는 학생. 가 꺼집니다. 왠지 말을 하지 않아도 거울은 이 동작의 의미를 파악한 것 같네요. 모니터가 켜집니다. 정수야, 이거 모니터 켜놨어? 카메라를 통해서 1차적으로 손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손이 존재하면 이제 손가락의 색을 한 5초 정도 인식을 하게 되고 1부터 5개의 손가락의 개수에 따라서 정해진 기능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각도 사이 각도를 통해서 손가락 끝 점의 개수를 계산하게 되고 이를 통해 5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손가락의 개수에 따라 정해진 명령을 수행하는 모션 인식 시스템. 모션 인식 기능과 사물 인터넷을 결합해 간단한 동작으로 거울 주변의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지금은 거울이 한 손만 인지하기 때문에 5가지 기능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양손을 활용한 다양한 제어 기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그냥 손가락으로 뭐 불을 끈다든지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이 구현이 되면은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집안을 오가며 습관적으로 마주하는 거울에게 지능이 더해진다면 이보다 더 효율적일 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스마트 거울은 무엇보다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디스플레이, 터치, 음성 입력 기능을 통한 실시간 사물 제어 기능은 기본. 거울 자체가 스마트폰과 똑같이 연동할 수 있는 기술까지. 국내외 홈 IoT의 최신 기술을 바로 스마트 거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곧 거울이 컴퓨터, TV, 스마트 디바이스의 역할을 멀티로 수행하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인터넷
거울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3명의 남자들. 무슨 죽인 다음에 다시 살려. 이들이 홈 IoT의 핵심 장치로서 거울을 선택한 이유는 마주선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의 특성 때문입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사물. 이것이 학생들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스마트 거울 속에 담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의 미소가 보기 좋아요. 사람의 표정에 따라 그 감정을 인식하고 대화를 건네는 거울. 학생들은 감정별로 나타나는 수백 가지의 표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중 대표적인 표정을 6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사람도 헤아리기 힘든 감정을 사물이 인식하도록 만들려는 노력. 그 속에 제작자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겠죠? 나 오늘 피곤해. 어머, 제가 어깨에 주물러 드릴까요? 식사는 했어? 네, 님은요? 내가 말을 하면 누군가가 응답해 주는 것. 나도 좋아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이 스마트한 기술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듯이 반응을 해주는 거울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얼굴을 봐서 자신의 표정을 인식하고 기분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는다면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있는 그런 좀 소외계층, 혼자 사는 분들, 실버 세대 이런 분들에게도 큰 효용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스마트 거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스마트 거울을 통해 집안의 사물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사물과 사람이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 오늘도 이들은 생각을 눈앞의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거울이 아닌 또 어떤 사물에 관심을 두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잘 자, 미러. 자러 갈게요. 다음에 봐요. 사물 인터넷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 IoT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지그비와 지웨이브입니다. 이와 같은 통신 기술은 전력 소모량이 적고 값이 저렴하며 거리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사물 인터넷 세상 속 통신 기술은 기능과 활용 분야에 따라 그 종류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앞으로 사물 인터넷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통신 기술의 규격화, 표준화입니다. 이 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물과 사물이 서로 통신하는데 같은 통신 규격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통신 규약을 정하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표준이고요. 이 표준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래서 구글의 표준이 사용되면 모든 다른 기업들이 구글에 필요한 뭐 라이센스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구글의 데이터를 제공해달든지 하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각자 다 자사의 표준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확산이 가장 혁신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는 산업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산업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설비가 제조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설계, 제조, 유통, 소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싱싱하고 깨끗한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스마트팜 속에 사물 인터넷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IoT 기반의 농장 설비들은 작물 재배 시 갖춰야 할 시설의 온도와 습도, 일조량, 토양 성분 등을 측정하는데요. 데이터 분석 후 제어 장치를 통해 생육에 알맞은 환경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어 날씨와 입지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얻기까지 산업 분야 속 사물 인터넷 기술은 자연스럽게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공장이나 농장뿐만 아니라 양식업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송어 양식장. 일반적인 양식장의 풍경이라면 어류의 환경 조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양식업자들의 활기찬 모습이 떠오를 텐데요. 이곳에선 사람이 아닌 자동화 장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물 인터넷 기술이 더해져 더욱 스마트하게 송어를 양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송어는 이제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10도에서 15도 정도, 약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수온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용존산소량, DO라고 하는데 용존산소량은 6.5에서 8 정도까지를 유지를 시켜줘야지 고기가 잘 크거든요. 수질은 암모니아 수치가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급수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양식장은 IoT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그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탑재된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는 수온, 산소, 수소이온, 암모니아 등 수조의 환경을 계측할 수 있는 침수형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해 수치화하는데요. 송어 양식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은 용존 산소량. 송어는 산소량에 민감한 어류로 양식이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조 속 노폐물이나 송어의 호흡량에 따라 산소 소비가 증가할 경우엔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죠.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질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산소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IoT 기술의 진가는 바로 여기서 발휘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수조의 수질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를 도입한 것이죠. 디바이스는 센서를 통해 수집한 수질 데이터를 무선 통신 중계기로 송신합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통신기는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온도나 DO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정상이 쉽고 경고 없고 심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대용 센서를 들고 수조마다 주기적으로 수질 정보를 측정하는데 이 스마트 양식장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원격지, 사무실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뭐 출타 중이실 때도
모바일을 통해서 수질 정보를 항상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십니다. 양식장에 IoT 기술이 접목됐다는 것은 사람이 직접 사물을 제어하지 않아도 송어의 생육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송어 양식에 필요한 생육 환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각 수조의 수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평온하던 수조에 빨간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 수조의 용존 산소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각 수조의 적정 산소량 수치는 평균 6ppm. 수치가 5ppm 가까이 떨어지자 위험을 감지한 센서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합니다. 동시에 산소 탱크 시스템이 밸브를 자동으로 오픈하고 산소를 주입하는데요. 운영 과정 중 발생한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기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수행하는 자동화 시스템. 사람의 힘이 개입되지 않아도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부재한 환경에서 발생했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산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대량 폐사도 막을 수 있고, 또 사료가 들어갈 때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벨이 잠깐 울렸었는데요. 사료를 먹고 난 바로 이후에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원하는 산소만큼 우리가 제어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그 사료 효율까지도 높이는 그런 큰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하나의 빅데이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조별 수질 현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계획하면 개개의 수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양식장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유입되는 수질 데이터와 추가적인 부가적인 환경 데이터, 또 생육 정보 등을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양식장 대표님에게 양식에 도움이 되는 예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는 어종별 양식 매뉴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양식업체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의 양식 산업은 생육, 출하,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품질 개선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사물의 지능화가 이루어낸 산업의 진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물 인터넷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를 이끌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IoT 기술이 공공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활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CCTV, 주차시설 이용 등의 처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해 사람들의 복지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공공 서비스. 가로등의 사물 인터넷을 더하면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명을 제어한다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상하수도에 연결된 사물 인터넷도 있습니다. 설비의 움직임을 파악해 자동으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누수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은 공공의 편의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종합전시센터. 이곳에서 중생대부터 백악기까지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 생물, 공룡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마치 실제 공룡이 살았던 시간으로 되돌아간 듯 정교하게 구현한 조형물이 인상적인데요. 생동감 넘치는 공룡의 모습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흥미를 사로잡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평범한 공룡 전시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곳 전시관에서는 특별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대머리 공룡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주로 박치기하며 싸웠던 것으로 관람객이 조형물 앞에 서자 공룡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는 스마트폰.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볼거리를 더욱 편리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IoT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관람객이 그 비콘에 다가서면 전시물에 대한 알림이 오는 것뿐만 아니고 관람객이 그 비콘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그리고 그 전시물을 얼마나 관람했는지, 그 전시물에 대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들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앱을 통해서 관람자의 활동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전시 관람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술은 비콘입니다. 비콘은 저전력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통신 기술을 말하는데요. 반경 50에서 7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안내 서비스 또는 메시지와 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oT 기술이 더해진다면 사용자가 비콘 범위에 머무른 시간이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비콘은 다른 근거리 통신 기술에 비해 오차 범위가 낮아 여러 명의 관람객에게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용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전시회나 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이 감상하는 작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자동으로 송신되고 이와 관련된 오디오, 영상, VR 기술 등을 통해 다채롭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돕는 스마트한 전시 관람 시스템.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술 속에 사물 인터넷은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시장 다녀서 볼 때는 그냥 글로만 표현이 돼 있어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것처럼 핸드폰을 이용해서 직접 보게 되니까 관련 사진도 보고 여러 가지 뭐 음성이나 그런 걸 봐서 애도 쉽고 저희 어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문화생활은 어떤 작품의 전시를 관람하거나 안내 서비스를 받을 때 직접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디지털과 접목된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전시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센서, 무선 통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람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시 관람 서비스의 IoT 기술이 관람객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시를 기획하는 관리자들에게도 전시장 운영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비콘을 통해 관람자들의 행동 패턴을 수집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맞춤형 관람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축적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면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의 행동 패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한 번에 보이는 게 너무 안 보이네요. 전시 운영자들은 어떤 연령의 관람객이 많았는지,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전시물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30대, 20대가 이렇게 달라진다. 행동 패턴 현황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따라 전시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7월 30일, 7월 31일 일자별이 아니라 지금 전체 일정을 전체. 그러니까 오늘 일자로 분석을 마친 관리자들은 선호도가 높은 전시물의 위치를 재선정하거나 추천 동선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전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데이터 좀 볼까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옮겨볼까요? 그 소비자들의 의견들을 실제 그들의 어떤 언어로 듣는 것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실제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고객에게 좀 더 적합하고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시물 개개별로 그 전시물에 관람자들이 어떻게 머물렀는가를 파악하고 또 어떻게 인터랙션 했는가를 파악하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생활을 만끽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술. 전시장에서 찾은 IoT 기술은 이미 공공의 문화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급식 환경 속에서 IoT 기술이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맛과 영양을 생각해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하는 조리사. 재료부터 조리기구, 식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사물 인터넷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방을 정리하는 조리사 너머 작은 장치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식중독 지수를 측정해 위험을 알려주는 장치인데요. 이 기기를 통해 어린이집 내 환경이 식중독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IoT 식중독 알림이 서비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어린이집 환경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주방의 위생과 더불어 식자재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급식의 안전을 감시하고 있으니 아이들은 유해균 걱정 없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급식을 하다 보면은 그 조리실 내 환경이 그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그 숫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조리사나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저희 원장이 그를 즉시 숫자로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애들한테 좀 더 위생적인 급식을 할 수 있죠. 포항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곳에선 포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급식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방기구에서 채취한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을 배양해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 미생물의 존재 여부와 양을 측정하는데요. 이러한 미생물 연구는 어린이집의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식중독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IoT 식중독 알림이 서비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식중독 지수의 기준은 식중독이 유발될 수 있는 시간과 온도에서 식중독이 실제로 발생되는 시간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식중독 지수의 레벨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40 이하는 관심, 41에서 70 사이는 주의, 71에서 90 사이는 경고, 그리고 91 이상은 위험 수준으로 각 레벨에 따른 지침에 맞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시설은 약 140여 개. 센터에서는 디바이스에서 10분마다 전송되는 실시간 정보를 분석해 각 어린이집의 평균 식중독 지수를 파악하는데요.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잦거나 식중독 지수가 높게 측정된 어린이집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방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디바이스에 그 정착된 온도, 습도를 센싱 기술로 식중독 지수를 산출해서 위험 레벨을 출력해서 경보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경보음을 통해서 위험을 알려주어서 어린이집에서 환기를 하거나 온도를 낮추는 그러한 대처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이곳에서도 아이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방의 위생과 청결에 각별히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센서를 통해 측정된 식중독 지수를 수시로 확인하며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영유아들이 집 다음으로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유리 앉아서 먹어야지. 그리고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죠. 사물 인터넷 기술이 아직 음식의 부패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더욱 스마트해지길 바라봅니다. 달아주시니까 주방에서 일을 할 때마다 이제 보게 돼요. 보게 되면 깜빡깜빡일 때마다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지 또 아니면은 괜찮네 하고 이제 안심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식중독 위험의 환경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의 시설 속에서도 IoT 기술은 존재합니다.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시켜주는 지침서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보다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사람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물을 제어하고 사물과 소통하며 얻은 데이터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친숙하게 다가온 사물 인터넷은 지금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한국이 이제 어떻게 IoT를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화론적 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IoT의 어떤 설계하고 거기에 기반한 어떤 기술의 개발 이게 이제 가능할 때는 결국에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IoT에서 가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사물 인터넷이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독보적인 IT 기술과 사람 중심의 문화, 그리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우리는 이미
사물 인터넷이 선사할 초연결 사회를 자유롭게 누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